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23조 1항 2항의 상황은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게 되고 보상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3항은 공용제약이라고 말을 하며 여기엔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재산권 제약의 정도가 어느 정도면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서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이 필요 없고가 나눠지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로 특별한 희생입니다.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판단인데 과연 어느 정도면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면 그럴까요? 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이 지금 옆 사람한테 얘기해봐. 저기 제가 형광펜이 좀 필요한데요. 형광펜 좀 빌려줄래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 빨리. 서로 인사하고 안녕 이렇게 해서 인사해야 돼.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네. 그냥 교회에서는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인사하고 막 그러잖아. 그 인사 한번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서 같이 나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그러다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교회는. 교회 못 간지 너무 오래됐다. 이게 앞에 선생님이 시키면 안 해. 옆 사람한테 내가 저기 형광펜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했어. 근데 형광펜 빌려줬거든? 빌려줬더니 이 새끼가 그걸 쓰고 나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그냥 지자리에 가지고 있네? 난 계속 옆에 앉아있잖아 지금. 안 주나? 아직 다 안 썼나? 기다려봤지. 수업이 끝나니까 가지고 가네? 이게 뭐야? 특별한 희생이야. 알겠지? 이건 특별한 희생이야. 과연 특별한 희생, 어느 정도면 특별한 희생이고 그리고 손실보상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보니까 첫 번째 형식적 기준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재산권 제약을 가했을 때 어쨌든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재산권 제약을 가하면 그러면 특별한 희생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세요. 개별행위설이죠. 개별행위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한테만 한 건 아니고 뭐 전부한테 재산권 제약을 가하긴 가했어. 가하긴 가했는데 특정이나 특정 집단한테만 너무 심한 재산권의 제약을 가했습니다. 이러면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도 있어요.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는 거야 기준을, 그치?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은 뭐밖에 없어. 고등학교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 특별한 희생을, 난 특별한 보호를 받았어요. 특별한 보호를. 이상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내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담임 선생님. 열 문제를 내니까 열 문제를 다 풀고 선생님이 알아서 교수님이 알아서 채점하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분이 계셨다고 했지. 그분은 오직 하나. 그분의 머릿속에는 그냥 애들 점수 올리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점수를 올리게 만들려면은 이런 방식을 쓰는 거야. 1등을 끌고 간다. 그럼 뒤는 무조건 따라온다. 이런 방식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인데 바람직하진 않죠. 이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반에서 한 예를 들어서 10등 안에만 들면 전교에서 7등 안에만 들면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고, 우리 반 애들이 전교 10등 안에 한 7, 8명 막 있고 막 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야. 그분이 좀 이상한 접근을 하셨는데 이래요. 풀스윙을 날리시거든. 반 애들이 떠들잖아요. 그럼 보통 반장이 혼나거나 이러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떠드낼 혼내지도 않아요. 다 혼내요. 근데 반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안 때려요. 그냥 때리는데 그냥 겁나게 때립니다. 와, 어떻게 때리냐면 그 70명을 10명 빼면 60명, 60명을 앞에다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네. 풀스윙으로 팍 치면서 저 끝까지 가야 한 명이 끝나는 거예요. 수업 시간 60분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근데 애들 점수가 올라요. 이상한 효과죠. 네, 하여튼 머리 좋아. 하여튼 목표는 달성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말이에요. 만약에 다 같이 떠들었어. 다 같이 떠들었는데 한 놈만 만약에 혼이 났다. 그러면 걔한테는 특별한 인식이 발생한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혼이 났어. 혼이 났는데 나와 엎드려 한다면 이제 몽둥이로 이제 빠딸 때리지 않습니까? 때리죠. 그죠? 안 때리면 안 됩니다. 안 때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학생은 때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못 때리는 게 난 진짜 한이야. 내 선생이 아니어서. 그치? 강사에서. 때리면 무조건 점수가 올라갑니다. 무조건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 그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애들 나오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공댕이를 이렇게 톡 했는데 내가 나왔는데 풀스윙으로 때렸다. 그럼 나 특별한 희생 당한 거 아니냐. 이런 단순 무식한 접근이 개별행위설, 특별행위설이에요. 이걸로 뭐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 내용으로 들어가자 그랬더니 가수 용배 중상. 옛날에 되게 유명한 가수 중에서 김용배라고 있었어요. 김용배 기억나십니까? 기억날 리가 없지. 그런 가수가 없어. 네. 가수 용배 중상. 가수 용배가 특별한 희생을 당했어요. 중상을 입었거든. 가수 용배 중상입니다. 첫 번째 보호가치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발생했으면 그거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라고 봐야 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건 너무 주관적이잖아. 이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수인한 도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어. 정상적인 재산권에 대한 부담을 넘어서 강도의 범위와 범위의 재산권 제약을 말한다. 옆 친구한테 내가 형광펜을 빌려줬는데 빌려주는 것까지 난 참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배타적 지배권이 박탈당합니다. 그거 내 거잖아. 그죠? 내 돈 주고 산 건데 나의 배타적 지배권을 박탈하고 상실시키고 지가 가져가 버려요. 이 정도면 특별한 희생이죠. 그죠? 뭐라는 거야 도대체. 그치?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사적 효용성설.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냐. 그죠? 똑같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땅의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여기서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만약에 선산이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을 모시고 있는 곳이야. 근데 산을 만약에 애들이 수용을 해버렸다. 이러면 또 사적 효용이 상당히 침해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냐. 그 다음에 목적기 배설. 모든 재산에는 원래 본래 목적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라고 하게 되면은 농지면 농사를 짓는 게 그 원래 용도, 목적이 되는 것이고 대지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건물을 그 위에다가 올리는 거, 건물을 짓는 게 그 토지의 기본적인 목적, 용도가 되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됐으면 원래 법적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특별한 희생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고도 과도한 재산권의 제약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것이다. 어느 정도면 중요한 재산권의 제약이고 어느 정도면 과도한 것인가 역시 또 주관적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는 친구는 상황 구속성설입니다. 상황 구속성설. 보시게 되면 사실적 요인과 규범적 요인의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무슨 말이냐면 사실적 요인이라는 것은 뭐 주변에 여기에 식수원이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다 건물 못 짓는 거죠. 또는 이제 법에서 이런 재산권의 행사는 제약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실적 요인과 규범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사용 방법,
합리적인 소유자의 사용 방법, 최선의 사용 방법조차도 할 수 없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라면 이러면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렇죠. 문제는 안 나오겠죠. 안 나오는데 간혹 학설에 이름이 등장할 때가 있으니까 여기선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건 주관식에서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도 큰 의미가 없고요. 양쪽 모두 다 가수 용배 중상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의미 없어요. 그럼 교수님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죠. 출제됐을 때 이 상황이 과연 특별한 희생이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신지 알아요? 이것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아이씨,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으니까 특별한 희생이. 그럼 여기서 내가 아니라고 보면 이상한 새끼가 되는 거야. 네, 그냥 그게 다예요. 당신들도 기준이 없으셔. 알겠어요? 당신들도 기준이 없으셔. 그러니까 이런저런 주장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가지.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이 있고, 형식적 기준설은 진짜 형식적이야. 개별행위설, 특별행위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 기준설은 가수용배 중상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수용배가 중상을 입었는데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분들의 논리입니다. 판례가 중요하겠지. 그치? 판례 보시면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위에서 찾아봐요.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자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목적위배설. 그 다음에 사적 효용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서 그가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 없어. 완전 무용지물이야. 이건 어디 있는 거야? 사적 효용성설. 이렇게 들어가고, 아무런 보상 없이는 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회적 을 넘어 토지 소유자의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다. 수인할 수가 없어. 그럼 위로 올라가면요, 수인 한도설 이렇게 되는 거죠. 과도한 부담이랍니다. 과도한 부담이라면요, 중대성설. 판례 입장은요, 역시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치? 이건 어떻게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개별적 검토를 하고자 하는 상황 구속성설이 그나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교수님들은 저기 밑에 제가 써놓은 대로 그래도 가장 주로 참고되는 것은 목적 위배설과 상황 구속성설을 주로 제시를 하십니다. 주로. 하지만 결국은 종합설입니다. 다들 어느 정도에 있어서의 일응타당한 측면들은 있겠지만 그 하나만 가지고 이게 특별한 희생으로서 보상이 필요한 경우다 아니다를 확실히 나눌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종합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학설 이름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4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4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23조 3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상은 법률로 써야 돼. 그러니까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성립 요건에 보상 규정까지가 포함돼요. 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이 안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엔 보상 규정의 존재까지가 바로 손실보상 청구권의 일반 요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6번까지입니다. 6번까지. 근데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왜 이 부분이 핵심이겠어? 방금 전에 1번, 2번, 3번, 4번의 4가지 요건이 있죠. 공공필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 그리고 특별한 희생까지 인정이 됐잖아. 그러면 23조 3항에서 말하고 있는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23조 3항에서 말하는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 맞는데, 그럼 원래 23조 3항에 따르면 정상적이라면 그 재산권 제약 법률엔 보상 규정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어. 그때가 문제가 되겠죠. 보상 규정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쵸? 보상 규정이 있으면 입법자가 보상을 인정한 거니까 보상 안 해주면 보상 청구송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그때가 문제된다. 공용제약의 근거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과연 뭘 근거로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건 기본적으로 뭐가 인정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야?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라는 전제가 특별한 희생이 없으면 23조 2항 영역이잖아. 보상이 필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 우선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시냐면요, 관계 규정이 존재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한번 볼까? 예, 만약에 수산업법에 보게 되면요, 여기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요. 고기를 잡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면허업이 있고 허가업이 있고 신고업이 있어요. 면허업이 있고 허가업이 있고 신고업이 있거든요. 면허업은 어업면허 받고 고기 잡는 거예요. 사이즈가 제일 크겠지. 예, 그 다음에 허가업은 어업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학성 허가예요. 어업면허는 강학성 특허. 그 다음에 어업허가는 강학성 허가. 어업신고, 신고업 있죠? 어업신고. 이거는 법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업신고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가 아니야. 어업신고에 대한 수리가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유효기간이 기산된다. 다시 말해 그때부터 그 어업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거든. 무슨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그래요. 어업면허는 특허입니다. 어업허가는 허가입니다. 어업신고는 수리를 요한 신고예요. 근데 이제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업신고 교수님 리딩 케이스로 한번 가볼게요. 어업신고를 했어요. 어업신고를 했는데 이제 수리가 됐단 말이에요. 수리가 됐는데 이거 기간을 뭐 1년, 2년 단위로 잘라놨어. 네. 부관을 붙여놓은 거죠. 부관을 붙여놨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그 효력의 발생이 아니라 효력의 소멸이기 때문에 마칠 종자를 써서 그런 걸 기한 중에서도 종기라고 해요. 종기라고 하는데 너무 짧단 말이야. 짧아요. 그래서 갱신기간의 의미를 가져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기간을 좀 연장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동안 이렇게 쭉 연장을 해왔어. 갱신을 받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리 갱신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했더니 갱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권이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라고 했죠. 일체의 권리. 그래요. 여기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특허사업권으로서 어업 면허든 어업허가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업권이. 근데 법에 이렇게 돼 있다. 중간에 뭐 어업 면허든 허가든 신고든 간에 그것을 철회하잖아. 철회하면 보상한다는 말이 있어요. 법에. 중간에 철회하면 뭐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만약에 철회하면 보상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갱신을 거부했을 때 보상을 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갱신을 거부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철회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철회의 의미.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허가를 이렇게 받았다고 쳐봐. 허가를 받았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건축 허가든 뭐든 간에 뭐 건물을 짓는데 뭐 10년이 필요해. 10년이 필요한데 10년짜리를 이렇게 툭 주지는 않거든. 왜?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은 언제나 기간을 툭툭툭툭 잘라서 줘요. 잘라서 줍니다. 마치 뭐처럼 우리 피자 이렇게 잘라주는 것처럼 주지 통을 안 준다고. 통으로 주면은 안 돼요. 통으로 주면 피자를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먹는다고요. 미친놈이죠. 저는 정육점 가고 있잖아요. 혼자 사니까 가끔 이렇게 막 그냥 막 삼겹살이 무지하게 땡길 때가 있어. 삼겹살이 집중이지 지금 술이 집중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집에 가서 구워 먹으려고 이제 삼겹살을 이제 정육점에 사죠. 잘라드려요? 그럼 아니요, 제발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굽죠. 그 다음에 이렇게 먹어요. 그래야 고기를 먹은 느낌이 나.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고기 먹으러 간다고 뭐 맨날 술 있잖아, 테이블에. 술 있으면 요만큼씩 그래, 막 애들이, 야, 나 고기 되게 잘 굽지. 고기를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구우면서 노릇노릇하지 않냐? 그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저걸 통으로 먹어야 되거든. 그걸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장난한 건지, 그러니까 제가 안주를 잘 안 먹고 그냥 술만 먹는 거야. 짜증나서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럼 피자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 피자를 먹을 때? 피자는 당연히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 안 팔아. 그거가 문제야. 허가를 내줄 때도 이게 이 건물을 짓는데 사업을 하는데 뭐 10년이 필요, 20년이 필요 한 번에 주면 좋지. 근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 왜 잘라주는지 알죠? 갑자기 먹고 있는데 형이 들어올까봐. 그거예요. 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형은 언제나 날강도잖아. 그쵸? 쥐는 돈 10원 안 내고 동생 거를 착취하는 게 그 인간들의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오면은 이 잘라져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걸 하나 이렇게 개한테 주듯이 이렇게 던져줘야 돼요. 그럼 저 새끼가 먹고 있는 사이에 막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정 변경이 있을지 몰라. 형이 갑자기 방문 열고 들어올지 모르거든. 그지? 네. 나 어렸을 때도 혼자 먹었어요. 혼자 이렇게 피자를 사가지고 들어가면 내 방에 들어가고 혼자 냄새 나면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 빨리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딱 허가를 했는데 기간이 막 2년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갱신기간. 갱신은 다시갱자입니다. 다시갱자. 허가를 연장해 주겠다는 의미야. 그래갖고 허가를 다시 연장을 받아서 갱신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다시가 나왔어요. 그 다음 또 2년이 끝나고 또 갱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갱신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갱신이 거부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허가의 개수는 4개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 이건 연장이라고 했잖아. 하나의 허가가 연장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허가가 여기까지 오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어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 갱신을 거부한 이유는 뭔데? 여기서 갱신을 거부한 이유는 더 이상 갱신을 해줄 수 없는 어떤 사정 변경, 사실 상태 변경이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와 같이 후발적 사유로서 사정 변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 행정행위의 폐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우리가 철회라고 하는 거예요. 철회.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수산업법에 어원변호나 허가나 이런 거를 철회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한다는 규정이 있죠. 보상을 한다는 규정이 있어. 근데 갱신을 거부하면 보상을 한다는 말이 없어. 그럼 갱신을 거부당했을 때 보상을 못 받아? 보상을 만약에 그걸 못 해주는 거라고 하게 되면 행정처 머리 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안 주기 위해서. 엄연히 사정변경, 똑같은 사정변경인데 원래 지금 철회된 상황인데 여기서 갱신 거부라고 말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거부다. 그럼 돈 안 줘도 되잖아. 이러면 농간이 발생하겠죠. 안 됩니다. 이거는 철회와 거부는 이코를 하고 갱신 거부는 이코를 같은 거기 때문에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됩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되면 유추 적용이 되잖아요. 유추 적용이. 그러니까 우선은 보상 규정이 없잖아. 그럴 땐 헌법으로 뛰어가기 전에 먼저 관련 규정에 관련 법률에 보상 규정이 이랑 비슷한 상황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찾아봤는데 있으면 그럼 일반적인 법 해석론에 따라서 유추 적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이건 입법자의 보상이 맞아요. 입법자의 보상이 맞습니다. 하천법상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됨에도 그 소유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없다. 제외지에 대한 직접적 보상 규정이 없다는 거야. 하천관리청은 예시 규정인 같은 법 74조를 유추 적용해서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판시했다. 직접적인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규정을 보상 규정을 적용해서 보상을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 규정을 관련 보상 규정을 찾을 수가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분명히 특별한 희생까지 발생했어요. 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상 규정이 직접적인 보상 규정도 없고 간접적인 보상 규정, 즉 관련 보상 규정도 없어요. 그럼 보상 못하는 거죠. 원래는. 아까 그랬잖아. 법률로서 보상하되 이랬잖아. 법원에 의한 보상은 안 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데 정말 그런 것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에 대한 학설 논의가 있는 거예요. 불가분 조항 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 불가분 조항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밑에부터 볼까? 23조 3항입니다. 공용제약. 공용제약은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죠? 23조 3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거법률에 그 재산권 제약의 근거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고 관련 법규상이 유추 적용할 만한 보상 규정도 없고 이럴 때 과연 23조 3항 헌법을 근거로 해서 보상이 가능한 것인가? 문제된다. 첫 번째 방침 규정설입니다.
23조 3항에서 그 재산권 제약 법률에 보상 규정을 두라고 한 거, 그에 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라고 돼 있는 건 입법자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입법 방침을 제시한 것밖에 없다. 훈시 규정이다. 훈시 규정이다. 입법자가 보상 규정을 두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보상은 포기하라.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방침 규정설이에요. 지금으로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만약에 있다면 정말 돌맞아 죽어요. 지난번에 7명 정도가 지금 우선 아직 죽진 않았고요. 구속돼 있습니다. 방침 규정설 주장했다가.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다시 또 구속될 것 같아요. 방침 규정설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더 큰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요. 알겠지? 보상 규정이 없는데 포기하자 이러면 이건 쓰레기야. 그 다음에 직접 효력설. 이거는 진짜 이상주의자야. 이상주의. 23조 3항을 직접 적용해하고 그냥 바로 보상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건 구속력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는 거죠?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23조 3항에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을 해가지고 국민이 23조 3항을 근거로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너무 쉽죠. 그렇죠? 이렇게 일이 쉽게 풀릴 리는 없지. 그 다음에 유추 적용설입니다. 얘는 직접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간접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23조 3항을 간접 적용하자. 유추 적용을 하고 뭐를 직접 적용하려고 하는 거냐면 23조 1항하고 11조입니다. 23조 1항과 11조를 직접 적용하고 23조 3항을 간접 적용하자는 거예요.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합니까? 사유재산권 보장 및 공적부담 앞에 평등, 공평부담이라고 했죠. 사유재산권 보장의 기본은 23조 1항, 그리고 공적부담 앞에 평등, 평등원칙은 11조. 그 두 개를 제시한 거예요. 23조 1항하고 11조를 직접 근거로 하게 되고 23조 3항을 유추 적용, 간접 근거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말이 될까? 이건 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다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조금 이따. 그 다음에 위헌무효설입니다. 위헌무효설. 이건 뭐가 위헌무효라는 거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위법한 재산권 제약이므로 그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는 23조 3항이 입법자에 대한 구속력을 미치고 있다. 입법부에 대한 구속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될 리가 없지. 그치?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 내가 할 일이지.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놈 새끼가 이름이, 국가야. 국가. 이런 이름 가진 애나 되게 싫어요. 이게 되게 비슷한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거든. 완전 사기꾼. 국가가 있어요. 얘가 뭘 했어요? 재산권 제약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상이 필요한 공용 제약이야. 처분이죠. 공권력 행사 했어. 갑이. 근데 이 공권력 행사는 법의 근거가 있었거든요. 법의 근거가 있었으니까 뭐야? 우선 적법이죠. 일응적법이에요. 일응적법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여기다 만약에 취소를 제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처분이잖아. 처분이니까 취소송 제기할 수 있죠. 이렇게 취소송을 내가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취소송을 제기하면 이거 인용되겠습니까? 기각되겠습니까? 인용돼요? 기각돼요? 근거법률에 합치되는 처분이잖아요. 적법한 처분이라고요. 적법한 처분이니까 이건 당연히 기각되겠죠. 진다는 거예요. 여긴 누구야? 행정법원, 법원이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뭐? 적법이라고?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있다. 근거 법률을 깨버리마. 규범 통제를 들어가겠다. 그래서 근거 법률을 깨기 위해서 뭘 합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단 말이야.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누가 있어요? 헌재가 있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제청 신청이 그럴듯해. 그러면 이제 이 법원이 얘한테 뭘 해줘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주게 되면 얘가 이제 뭘 내리겠어요? 정말 보상 규정이 없는 거야. 그치? 이 재산권 제약의 근거 법률에, 여기 뭐라고? 법률에 뭐가 없다고요? 예, 보상 규정이 없단 말이야. 없어. 그러면 얘가 이제, 야, 공용 제약이잖아, 임마. 예, 얘 주장입니다. 예, 공용 제약이잖아. 보상 필요해. 근데 왜 법에 보상 규정이 없어? 이상한데. 그래서 그 재산권 제약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단 말이야. 위헌 결정을. 아까 뭐라고 했어? 불가분조항이라고 했잖아. 불가분조항. 공용 제약 수준의 재산권 제약을 할 때는 그 근거 법률에 반드시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 반드시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상 규정이 없는 거잖아. 없는 거라고 하게 되면 이건 23조 3항에 정면으로 위반된 법률이 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뭐에 위반된다고? 예, 헌법 23조 3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기각이었던 것이 인용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오케이?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이놈아가 이제 처분을 했다 이거야. 처분을 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취소를 제기한 거야. 그럼 기각이야. 예, 그래서 얘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줬어. 그때 위헌 결정이 나왔거든. 아이고, 왜 5번 위헌 결정이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1번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을 해줘요. 소급표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위헌 결정은 여기서 나왔지만 이게 1번 시점에 위헌 결정이 나왔던 것으로 인정을 해주거든. 그리고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소급표를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추상적 재판이기 때문에 얘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재산권 제약의 근거 법률은 대세적으로 그냥 효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효력을 없어져 버린 거거든. 그러면 이 처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인용이 된다고 했죠. 이 처분은 엄연히 침익적 행정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근거 상실당했잖아. 근거 지금 없어졌죠? 근거 법률이 상실당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법적 근거를 구비하지 못했다 해서 법률 원칙 위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용의 위법, 내용의 하자가 발생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지? 이거를 얘네들이 원하는 건 손해배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손해배상으로 가보라는 거야. 손해배상으로 가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우선 이 재산권 제약 행위는 뭐야? 적법이죠? 지금까지 적법이잖아 우선. 예, 적법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면 기각. 끝나겠지? 그러니까 똑같아. 얘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하는 거야. 제청해줬지? 위헌 결정 나왔지? 그럼 위법되지. 위법된 버지지? 그러면 이거는 위법한 행위가 돼버리는 거니까 손해배상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위헌무효설이에요. 위헌무효설. 알겠어요? 이게 가장 논리적인 견해고 이게 다수설입니다. 이게 독일의 수용유사침해 이론이라는 데서부터 온 논리예요. 온 논리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가 하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손해배상 얘기하면서 그랬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저처분 과실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과실 인정 안 되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 아무리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행정쟁송에 있어서는 취소 사유,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 없음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했잖아. 과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고 손실보상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 얘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공용 제약 수준의 재산권 제약의 근거 법률을 제정을 할 때는 보상 규정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데, 입법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보상 규정을 넣지 않았니? 입법 부작위. 왜 안 넣었니? 보상 규정을. 입법 부작위. 입법 부작위를 한 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입법 부작위를 한 게 위헌이라는 거야. 그러면 위헌무효설하고 좀 비슷한데 차이가 뭐죠? 위헌무효설은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얘는 뭘 들어가냐면 헌법소원 심판을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얘가 일로 꽂아버리는 거야. 갑이 어머머 없어? 뿅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뿅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들어가는 겁니다. 야, 왜 입법 안 했어? 보상 규정.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갖고 얘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입법 부작위는 위헌이다 라고 결정을 내려버리지?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상 규정이 만들어질 거거든. 보상 규정이 만들어지면 이제 문제 없는 거잖아. 보상 규정 생겼잖아. 그럼 그 보상 규정을 근거로 얘가 그냥 손실보상 청구성을 제기해서 받으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은 입법 부작위의 위헌을 주장해서 보상 규정을 끌어낸다는 거야. 끌어낸다. 보상 규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유도해 내면 보상 규정이 생겼으니까 이걸 가지고 손실보상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방침규정설, 직접효력설, 유추적용설, 위헌부여설,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 중에서 헌법 23조 3항이 그 재산권의 제약 규정과 보상 규정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 토대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거기에 터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는 누구하고 누굽니까? 두 명이에요. 4번, 5번. 4번, 5번. 여기서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23조 3항에 두라고 했는데 왜 없냐라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는 거잖아. 얘도 23조 3항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권 제약 규정과 보상 규정, 제약 규정과 보상 규정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떨어져 있잖아, 인마. 그 얘기하는 건 4번, 5번. 위헌부여설,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1번은 방침규정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잖아. 이게 뭐 미친놈이야. 미친놈이고, 그 다음에 직접 효력설하고 유추적용설은 이거는 불가분 조항이 아니어도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분 조항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고 안 해도 무방하고 그런 친구야. 왜? 그냥 23조 3항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야. 얘가 직접 해주든 유추해서 해주든 알아서 직접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불가분 조항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번, 5번은 불가분 조항이어야만 성립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불가분 조항 2예요? 불가분 조항 2죠. 그렇죠? 앞에 보게 되면 불가분 조항이란 공용제약의 근거 법률에 재산권 제약의 규정과 그에 따른 보상 규정이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부대조항, 결합조항, 연결조항 뭐 이런 표현으로 문제에 출제되기도 해요. 같은 말이야. 과연 그럴까?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있는데 긍정설이 타당하다. 긍정설이 타당하다. 여기 우리 판례가 없어서 판례 소개할 수가 없어요. 손실보상은 판례가 되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하여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미잖아. 반드시 있어야 돼. 왜? 법률로만 보상할 수 있다며. 근데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면 그 법률에 반드시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된단 말인 거잖아. 법률로만 보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법률에 보상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급하여야 한다. 이거는 불가분 조항이다 라는 의미로 누구나 봅니다. 그러니까 불가분 조항 맞지? 불가분 조항이 맞으면 뭐예요? 맞으면 1번은 됐고 2번, 3번도 주장될 수 있지만 모두 주장될 수 있어. 4번, 5번도 주장될 수 있는 거야. 이 불가분 조항 여부와 관계없이 주장되는 건 1, 2, 3이지. 불가분 조항이어야만 주장될 수 있는 건 4, 5지. 불가분 조항이 맞지. 그러니까 1, 2, 3, 4, 5의 주장이 모두 존재하는 거라고. 모두 나올 수는 있는 말인 겁니다. 주장은 될 수 있는 말인 거야. 주장은. 검토를 한번 봅시다. 방침규정설. 권리구제를 도외시한다. 만약 그 상황에 처한 게 너라면 넌 참겠냐? 입법자가 보상 규정을 두지 않으면 내 재산이 평생 모은 내 재산이 다 뺏겼군. 끝.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 미친 새끼야. 아니죠. 이건 미친 새끼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직접 효력설입니다. 아니 헌법에서 뭐라고 했어? 보상을 법률로 하랬는데 보상을 법률로 하랬는데 보상을 헌법으로 하려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 헌법으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법원에 의한 보상을 아예 허용하겠다는 거잖아. 보상은 뭐로 하라고 돼 있어? 분명히 법률로 하라고 돼 있잖아. 법률로. 왜 헌법으로 해요? 헌법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앞에서 얘기한 원고적격이니 뭐니 인정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헌법을 근거로 이래서 우리 원고적격 되고 저래서 되고 뭐 다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딨니? 그치? 말이 안 되고. 그 다음 유추적용설.
23조 1항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야, 그건 존속보장 규정이잖아, 멍충아. 헌법 공부 안 했어? 공부 좀 해. 이거지. 그 다음에 11조를 근거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그거는 소극적 평등이야. 소극적 평등. 적극적 평등으로 돈을 주는 거를 11조 근거로 하겠다? 이런 얘기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다 임마.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유추 적용하려면 내용상 유사성이 있어야 되잖아. 내용적 유사성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A와 B 사이에 내용적 유사성이 인정되려면 A에도 내용이 있어야 되고 B에도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생각해봐. 지금 재산권 제약 행위는 내용이 있죠. 어떤 재산권 침해를 가하고 있는지 대한 내용이 있어. 근데 23조 3항에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적 유사성을 어떻게 비교할 거야? 어떻게? 안 그래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유사성에 대한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은. 보상 받을 생각이 있어? 언제까지? 네가 헌법소원심판 청구하고 언제 끝나고? 그래, 끝나서 이겼다고 치자. 또 입법자가 보상 규정 안 두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그거 어떻게 강제할 거야 네가? 그래, 또 보상 규정 도입했다고 치자. 근데 행정부가 또 보상 안 해주면 또 어떡할 거야? 그럼 또 손실보상 청구소송 제기되잖아. 그치? 언제 끝나 이 게임은? 죽을 때. 그치? 죽을 때. 자식한테 물려주고 끝나는 거지, 보상금. 이게 뭐한 짓이야 이게. 너무 우회적이에요. 끝도 없이 기다려야 돼. 그래서 위헌무효설이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당한 겁니다. 이게 다수설이고 이게 독일의 견해입니다. 이게 독일의 수용의사 침해 이론과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한데 문제는 뭐냐면 과실이죠. 과실을 어쩔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놨었죠. 어떻게 했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위법 무과실 상황. 근데 이게 재산권에 대한 문제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아닌 그 외적인 위법 무과실 문제 이렇게 있다고 했죠. 최소한 맨 꼭대기에 있는 거. 지금 보상 규정이 없어서 위헌인 법률이잖아. 지금 이 상황. 그치?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공권력 행사인데 근데 그게 보상 규정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지지난 시간인가? 그런 경우라면 그래도 일반법이 있는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부분, 국가배상법에다가 이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자라는 입법적인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렸었죠? 바로 그 상황이 위헌무효설이에요. 그 상황이 바로 위헌무효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보론 보시게 되면은 뭐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칙상 이런 경우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전 관찰을 해서 예상이 되면 보상 규정을 좀 두고 만약에 그 예상이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체적 보상 규정을 둬서 유추 적용을 시키는 방법으로라도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겠냐. 이건 뭐 제가 차제 입법적 해결의 방법을 제시를 좀 한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216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216페이지에 가게 되면 재산권의 제약이라는 것은 재산권 가치의 감소를 시키는 모든 상황, 모든 작용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23조 3항에서 말하는 재산권 제약은 다른 게 아니라 공용제약이다. 보상이 필요한 공용제약이다. 근데 그 형태는 뭐가 있어? 수용, 사용 제한이 있다. 수용, 사용 제한이 있다. 이건 사실 강론에서 말하는 공용부담법 파트에 나오는 얘기 중에 물적 공용부담 파트예요. 물적 공용부담의 내용이 요거거든. 그래서 수용은 뭐 한다고요? 재산권을 강제 취득 박탈하는 것이다. 사용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제한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지. 그런데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가 언제일까? 이런 문제도 나오더라고. 아주 좋은 문제예요. 접근 아주 훌륭했어. 내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건 뭐죠? 세웠죠 내가. 그럼 칼로리 밸런스지. 그렇지. 칼로리 밸런스야. 맨 꼭대기는 공용 수용이야. 중간은 공용 사용이고 세 번째는 공용 제한입니다.
이래 있지. 그러면 얘는 뭐야? 이거는 재산권을 아예 박탈시키는 거죠? 아예 뺏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요? 아예 박탈은 아니야. 그건 아예 박탈은 아닌 겁니다. 다시 1과 2, 3을 나눴다면 1, 2와 3을 나눠볼까요? 1, 2와 3을 나눠봅시다. 어쨌든 이 친구들은 법률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의 근거가 있는데 이 수용은 어때요? 그 재산권을 제약하는 형태가 명확합니까? 안 명확합니까?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명확하죠. 법에 뭐라고 써 있어? 뺏는다. 이렇게 써 있을 거란 말이야. 뺏는다. 사용은 어떻게 돼요? 사용은 역시 뺏는다. 뺏는다는 아니고 내가 쓴다. 국가가 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명확하다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그 방식, 형태가 명확하단 말입니다. 명확하다고. 문제는 박탈도 아닌데 이건 재산권의 제약의 형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안 그래? 그렇잖아. 이런 걸 생각을 해봐. 가장 여기서 유명한 판례가 바로 뭐냐면 나대지 사건, 그린벨트 사건이에요. 구도시계획법 제21조에 있는 그린벨트 지정 사건인데, 여러분 그린벨트 묶는 건 있잖아요. 공익이 상당히 커요. 그쵸? 안 그러면 계속 팽창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좀 묶는다고 해서 그게 공용제약은 아니라고 똑같이 봤어요. 다 물어봤어? 사회적 제약이다. 참아라. 니네 집 땅값 좀 떨어질겨. 왜? 이제 여기다가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 이 땅에다 아무것도 못해.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고. 그치? 허클베리핀이 만약에 그린벨트, 허클베리핀이 거기다가 이제, 오두막 아니야. 뭐죠? 그 이름이 그 뭐야. 나무 위에다 집 짓고 살잖아. 베리핀 알죠? 베리핀. 예. 그 베리 먹고 사는 친구 있어요. 있는데, 그 위에다 짓고 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살다가, 그 친구하고 이제 담배를 한대 폈단 말이야. 나무 윗집에서. 예. 나무 위 집 어렸을 때 우리 꿈이었잖아. 나도 저런 집에 살아봐야겠다. 뭐 이런 거. 나무 위에 사는 건 멋있잖아요. 가끔 타자 놀러 오고 그러거든. 예. 그러고 담배를 같이 딱 피고 있는데 실수로 이게 나무 집이다 보니까 이제 불타버렸어. 근데 이 새끼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무 집은 불이 붙는구나. 라는 걸 학습 효과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벽돌로 이제 제대로 한번 집을 지어야겠다. 지을 수 있어 없어? 못 지어요. 그린벨트에서는 원래 모양 그대로 써야 되는 거라고요. 똑같이 나무집 지어야 돼요. 수수깡도 안 돼요. 유리도 안 되고 벽돌도 안 돼. 나무로 지어요. 있는 그대로밖에는 못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 땅 누가 사겠습니까? 그쵸? 땅값이 똥값이 된다고요. 땅값이 똥값이에요. 알을 이렇게 거꾸로 쓰면 똥이 되거든. 똥이 돼버렸어요. 똥이. 그러면 이럴 거 아니야. 나의 재산권이 제약되었다. 내 땅값이 원래 이렇게 하면 10억이었는데 그린벨트 묶고 똥 돼가지고 10원이 되었구나. 괜찮아요. 공익이 훨씬 커요. 이건 사회적 제약의 범위라고 헌재도 보고 대법원 봤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린벨트를 묶었는데 여기다 이제 그린벨트 이렇게 묶었어. 근데 여기 요만큼 갑의 땅이 있었단 말이야. 갑의 땅이 있었는데 이 그린벨트가 묶기 바로 직전까지 여기에는 나대지였어요. 나돼지 그게 아니고 대지는 건물 짓는 땅이야. 근데 이거 뭐야? 벗었다는 뜻이죠. 예, 전라 할 때. 예, 나체. 그거야, 나체. 대지는 무엇으로 옷을 입는 거라고요? 건물로 옷을 입어야 돼, 건물로. 근데 여기엔 아직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건물이 없는 상태인데 그린벨트 묶이면 거기서 얼음? 이거거든? 그대로 있어. 이거야, 그대로 있어. 이건데 여기서 나대지인데 그대로 있어. 그러면 계속 벗고 있어야 돼. 얼마나 추워. 그치? 이건 아무거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짓습니다. 대지니까 건물만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못 짓게 그린벨트가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땅 잘 논다. 재밌어? 막 그러면서 놀아야 돼. 막 거기서 막 괜히 뛰어다니고 아까우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건 뭐예요? 이건 수용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건 내 땅을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갖고는 있는데 내가 이거 전혀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다. 잘 봐봐. 제한이잖아, 제한. 공용 제한. 예. 자연보호라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그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제한을 시켜놨거든.
근데 저런 상황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상권 제약으로서의 수용과 사용은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가 이미 저상권 제약 법률을 만들 때 명확하기 때문에 바보 아니면 이거 만들 때 거기다 보상 규정 둬요. 네. 그래서 유희태 교수님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용과 사용에 있어서 공용제약,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상황인데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는 지금껏 본 적이 없다. 뭐니까 이건 대놓고 박탈의 명확이고 이건 박탈은 아니지만 명확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언제나 보상 규정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문제는 여기죠. 여기. 박탈도 아닌데 느낌도 잘 안 온다는 거야. 근데 그 재산권 제약이 명확하지도 않아.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할지, 특별한 일이 발생할지 명확하지도 않아서 여기서 이제 보상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과연 이럴 때 보상 규정이 없는데 손실보상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 제약, 공용제약은 아까 이제 설명해드린 내용인데 경계이론, 분리이론, 여기서 경계이론 쪽 이게 바로 보상을 해주자는 의미거든.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림만 간단하게 좀 보고, 그리고 오늘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작용법하고 서술 파트 교재 여러분들 나갈 거니까, 다음 주에는 교재가 새로 나갈 겁니다. 218페이지 밑에 분리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경계이론하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219페이지.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 나온 얘기 중에 진짜 정말 싱거운 애들이 이런 문제야. 경계이론은 가치보장을 중심으로 둔다. 분리이론은 존속보장을 중심으로 둔다를 거꾸로 얘기야. 분리이론은 보상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경계이론이 보상을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 경계는 이건 우리나라 이론입니다. 우리나라 이론입니다. 독일 이론이 아닙니다. 독일 이론 뒤쪽에 나와요. 뒤쪽에. 그래서 218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 봐봐. 왼쪽에 있죠. 23조 2항.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23조 1항 37조 2항 이렇게 돼 있지. 위에 23조 3항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느꼈어? 2항하고 3항이 어떻게 그림 그려져 있는지 봐봐. 그 다음에 위에 경계이론. 경계이론 보면 왼쪽에 2항이 있고 오른쪽에 3항이 있죠? 3항이 있지? 그래. 그럼 다시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보면 경계이론. 사회적 제약으로서 23조 1항과 공용제약으로서 23조 3항은 일정한 문턱을 경계에 두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6월에서 넘어갈 수 있다. 연속 모델이다. 연속 모델이다 이거예요. 연속 모델. 넘어갈 수 있다고.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사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사망으로. 근데 밑에 분리이론 가보세요. 분리이론 가보시면 1, 2항의 사회적 제약과 3항에 있는 이 공용제약이라는 부분은 불연속 모델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랑 뭐 관계라고요? 뭐랑 뭐 관계라고? 2항과 3항 관계라고. 사회적 제약 2항, 공용제약 3항의 관계야. 3항으로 들어가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3항이 보상 규정이잖아. 그치? 23조 3항. 다시 이제 먼저 경계이론부터 한번 보세요. 경계이론 219페이지 꼭대기 가보면 재산권 제약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으면 초기점을 어디다 찍는 거야? 있으면 입법자가 그것을 23조 3항의 공용제약으로 이미 인정한 거죠. 오케이? 옆에 써놔. 23조 3항 거기다가 이렇게 써놔.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수용, 사용은 보상규정이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23조 3항에 이미 초기점 찍었기 때문에 얘는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왼쪽에 23조 2항에다가 제한이라고 써놓으세요. 공용 제한입니다. 제한. 제한은 보통 입법자가 보상 규정을 안 둬요. 멍청하게. 안 두니까 우선은 입법자의 의중에 따르게 되면 이건 사회적 제약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보상 규정을 안 뒀겠지. 그죠? 그들이 보기엔 이건 사회적 제약인 거야. 그린벨트. 걔네들이 봤을 땐 보상 규정이 없었던 이유는 그린벨트 지정하는 건 사회적 제약인 거야. 그 보상 규정 그래서 안 둔 거야. 그게 입법자의 생각이었던 거야. 여기다가 초기점을 찍었지. 찍었단 말이야.
찍었는데 이거당 나대지야. 나 돼지. 갑이 나 돼지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 거기 봐봐. 보상의 필요성 1, 2, 3, 4 요건을 갖춘다고. 요건을 갖춘다고. 그 중에 4가 특별한 희생이지. 4가 특별한 희생인데 그 위에 있는 특별한 희생이라는 표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거는 우리가 말했던 앞에 그 특별한 희생이 아니야. 이거는 왼쪽에도 특별한 희생이라고 돼 있잖아. 분리이론도. 이 특별한 희생이라는 것은 공용 제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다. 특별하다라는 의미, 그냥 그런 의미까지야. 1, 2, 3, 4. 1, 2, 3, 4. 4번이 바로 특별한 희생이지. 이걸 갖추잖아. 그러면 뭡니까? 보상이 필요한 친구잖아. 보상이 필요한 친구잖아. 이러면 경계이론에 따르면 중간에 문턱을 넘어 사망으로 이사가 버려요. 이사가 버리면 사망에 가서 아까 그거 5가지 학설, 방침 규정설, 직접 효력설, 초적용설, 위험무효설, 보상 입법 부작용설 그거 할 수 있어. 알겠어요? 넘어간다고. 이 문턱을 경계를 넘어서 가버린다고. 그게 경계이론이라고. 그럼 얘는 어디 가는 걸 허용하겠다는 거야. 사망까지 가는 거를 이사 가는 걸 허용하겠다는 거지. 얘는 보상을 좀 해주자는 입장이야. 보상을 좀 해주자. 그런 건데 왼쪽에 분리이론 가반. 똑같이 위쪽에 23조 사망 있지. 거기다 뭐 써야 돼? 수용과 사용. 그럼 보상 규정이 있어. 분리이론이어도 보상 규정이 있으면 보상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그치? 사망엔 수용과 사용. 거긴 보상 규정이 있어요. 보상하면 돼. 사망 영역이라고 입법자도 처음부터 인정한 거야. 근데 제한. 그건 왼쪽에 23조 2항에다 써놔봐. 얘가 나 돼지. 그래서 나 올라갈래. 사망으로 갈래. 그럼 얘 뭐라는 줄 알아? 야, 끊겼어. 분리됐어. 불연속 모델이야. 끊겼어. 흑수저 영원히 흑수저야 이 새끼야. 이게 얘네들의 견해야. 분리이론. 나쁜 놈이지? 네, 분리이론 나쁜 놈이야. 얘는 23조 2항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권리보호가 필요한 친구잖아. 권리보호가 필요한 친구인데 이 친구 어떻게 가야 되는 거라고요? 오른쪽으로 가자는 거야. 오른쪽으로. 그렇다고 뭐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니야. 구제를 해주긴 하는데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거 어떻게 가는 거냐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자는 거예요. 야 이봐라, 이건 나의 재산권이 이건 본질적으로 침해당한 거야. 이러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들어가면 헌재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면 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린벨트를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해제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돈을 주겠다는 거야? 존속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야? 얘는 존속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존속보장. 그래서 분리이론은 존속보장이 그 기본적인 목적에 있는 것이고, 경계이론은 가치보장이 그 본질적인 목적에 있는 겁니다. 둘의 그런 차이 좀 유치하지만 또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전적인 좀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시죠? 분리이론, 경계이론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 그런데 분리이론 얘기하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보상은 돈 주겠다는 건데 분리이론을 왜 얘기해?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를 받았을 때 방법이 2개가 있는 거야. 분리이론, 경계이론. 분리이론은 취송으로 뚫어보고 취송으로 안 뚫리면 헌법소원 심판 가고 이렇게 어쨌든 존속보장 끝까지 가자는 거야. 경계이론은 어떻게? 먼저는 취송으로 1차적 권리구제 뚫어보고 안 뚫리면 그때는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이냐 이렇게 가치보장으로 가보자. 이게 경계이론의 입장인 거야. 분리이론은 존속보장, 경계이론은 가치보장. 둘 다 취송 제기할 수 있으면 취송 먼저 사용하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송을 사용해보고 뭐 제소기간 도과 등으로 이걸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해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손실보상 좀 어렵죠? 좀 어려워. 한번 정리해 놓으면 뭐 별거 아닌데 시작은 좀 힘든 부분이 손실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보상 마무리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또 서설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